네, 행정행위의 하자죠. 행정행위의 하자. 지난 시간에 그 행정행위의 성립 요건, 효력 발생 요건 배우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요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갖춰져 있지 않다. 네, 뭐 한 군데에 뭐가 이제 흠결이 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하자 있는 행정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그대로 두면 안 되죠.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거 이제 그 해소하는 방법은 직권으로 시정을 하면 돼요. 직권으로 아예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변경을 하거나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자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쟁송으로 다투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하자냐? 그 하자의 정도도 또 문제돼요. 여기서 이제 배울 것은요, 하자의 정도까지 이제 배워야 됩니다. 하자의 정도는 하자도 하자 나름이죠. 아주 명백한 하자, 또 중대한 하자가 있는가 하면 경미한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미한 하자. 네, 경미한 하자는 우리가 취소 사유 있는 행정행위다. 취소 사유 있는 행정행위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중대하고 엔드예요. 그죠? 중대하고 명백한 그런 경우는 무효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무효인 행위다. 무효인 행정행위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부터 이제 봅니다. 자, 이 페이지 처음에는 제목이 뭐 부존재라고 되어 있죠. 어느 정도길래 도대체 행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거냐,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다 그런 뜻입니다. 명백히 이건 행정청의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극단적으로 말이죠. 여러분이나 내가 이게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아닌데 내가 만약에 그 뭐 공문서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내 도장 꽝 찍어서 송달했다고 해봐.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럼 이런 거는 아예 처음부터 행정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부존재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부존재는 만에 하나 드문 일이지만 부존재가 이게 행정행위냐 아니냐, 존재하는 거냐 존재하지 않은 거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그 법원에서 가려줄 거예요. 이른바 부존재 확인해소, 뭐 존재 확인해소 이런 걸 제기해가지고 법원에서 심판해 줍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무효. 무엇이 무효고 무엇이 취소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왜 이걸 자꾸 구별하려고 하느냐 이거야. 두 가지. 왜 구별하느냐. 구별 실익이죠. 실익이 어디냐. 구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정행위의 효력과의 관계다. 행정행위의 효력은 바로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공정력, 그죠?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이런 것들이 행정행위의 효력 있잖아요.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은 취소 사유인 행정행위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무효인 경우는 인정이 안 돼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무효인 경우는 시간이 흘러도 다툴 수가 있어. 사실 우리 행정소송법이 그래요. 아직 우리 안 배우는데 행정소송법을 보면 무효인 경우에는 소송 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만큼은 1년 이내에 해야 돼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무효냐 취소냐가 문제가 되겠죠. 여기. 그리고 두 번째 소송 형태. 우리 나중에 배우시는데요. 취소 사유인 경우는 취소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소송 중에. 그리고 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있습니다. 네, 하자의 정도가 굉장히 중대하고 명백하다 그러면 이제 아예 그냥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버립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소송 제기 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요. 소송 종류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하자 승계가 된다. 요거는요, 아마 뒷페이지에 나올 거예요, 바로. 그죠? 141페이지에 가면, 하자 승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배우는데요. 일단, 하자 승계는 취소 사유.
그죠? 취소 사유가 있는 행정행위가 그것만 하자 승계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자 승계의 논의의 의미는 취소 사유인 경우에만 의미가 있고 무효인 경우에는 이게 논의의 실익이 없어요. 그런 차이가 나옵니다. 이따가 볼게요. 그리고 하자의 치유 전화 이렇게 나오는데 네. 요것도 143페이지에 네, 143페이지에 가면 그때 나옵니다. 다시 그때 보는데 요거는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 취소. 그런데 요거는 전환이죠. 전환은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무효인 행정행위만 전환이 되는 것이고 치유는 또 무효인 행위는 치유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일단 메모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결 문제 있죠. 요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구성요건적 효력을 할 때 제가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하고 넘어갔던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 넘어갔던 문제인데 요거 앞쪽에서 나왔다고요. 이거 구성요건적 효력 어디 있냐면은 137페이지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효력 유무가 뭐 성결 문제다 아니면 위법 여부가 성결 문제라는 복잡한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론 공부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그때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6번은 그리고 이제 사정재결, 사정판결 나오죠. 사정재결. 이것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아이고 사정판결. 네, 행정심판은 재결이라고 하고 소송은 이제 판결이라고 합니다. 사정에 따라서 재결하고 판결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간단히 보면 뭐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효력을 그냥 살려줍니다. 네, 이런 것도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취소 사유, 취소 사유인 경우에만 또 인정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여러분 아까 취소 사유인 경우는 공정력이 있다고 그랬죠. 공정력 뭐죠? 공정력은 취소 사유인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한다. 따라서 그걸 방해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처분을 집행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을 방해하면 유죄입니다. 유죄. 그러니까 취소 사유인 경우는 뭐라고? 유죄예요. 뭐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는다고. 취소 사유에 그치면 공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무효 사유인 경우는 효력이 없는 건데 효력이 없는 걸 공무원이 이걸 집행해? 그럼 상대방은 정당방위로서 이걸 방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방어한다고 해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무죄입니다. 그렇죠? 이건 차이점이 있다. 자, 괄호 3번 구별 기준이라고 돼 있어요. 요게 여기서는 말이죠. 중대가 뭐고 명백이 뭔지가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가 뭐. 중대라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 정도면 중대한 하자예요.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법을 위반했어?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건 중대한 하자죠. 그 다음에 명백이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하자다. 예. 하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보는 게 명백성입니다. 명백성. 어떤 경우는요, 이게 과연 하자인지 아닌지, 위법한 건지 적법한 건지, 이게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럼 그거는 명백하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네. 일단, 무효인 경우는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우리 판례가 어떤 행정행위가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중대 앤드 명백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중대성과 명백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죠. 만일 중대한 하자이긴 한데 명백하지 않거나, 명백한 하자인데 중대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그저 취소 사유에 그치는 것이지 무효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괄호 4번에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다. 위헌 결정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님.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거는 헌법을 공부해야만 아는 건데 어떤 건지 그림만 한번 그려놓을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4번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여기 보세요. 행정처분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처분을 이 당시에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처분에 적용됐던 법이 A법이라고 합시다. A라는 법률이었어. 그러니까 A법률에 근거해서 처분을 했었어요. 공무원이. 그런데 나중에 이때쯤 돼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법률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위헌법률 심판제도가 있어요. 법률이 위헌이다. 금년에 위헌 결정 난 게 있죠. 금년에 뭡니까? 간통죄 조항 같은 게 금년에 위헌 결정이 그거 헌법재판소에서 한다고. 법률이 헌법 위반된다. 그러면 근데 요때쯤 돼가지고 요 A 법률이 요때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저걸 위헌이다. 그러니까 헌법에 위반되는 그런 법률이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럼 일단 참고로 위헌 결정 나면 그때부터 뭐라고? 그때부터 이 법률은 효력을 상실해요. 즉 소멸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법이 결정해 놓은 거예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요 쟁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지금. 이 처분은 결과적으로 보면 위헌인 법률에 의한 처분이 돼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분명히 이거 하자가 있는 거죠. 저게 정상 아니죠? 정상 아니야,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폐기된 소멸되었어야 할 그런 법률에 의해서 처분을 한 겁니다. 이 당시에 공무원은 A라는 법률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분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쨌거나 하자는 있어. 그럼 이 하자의 정도를 뭐로 볼 것이냐 이게. 취소 사유냐 아니면 이걸 무효 사유냐. 저 행정행위를 무효화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취소 사유에 그치는 것으로 볼 것이냐. 여러분 일단 비교를 하시는데 이 무효 왜 다르냐? 아까 구별실익 배웠잖아요. 구별실익. 거기서 차이가 난다고 다. 이 무효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취소라고 한다면 공정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어쨌거나 그런데 자 우리 판례 입장은 바로 이거다 이거죠. 판례는 바로 취소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런 거 하니? 자, 저거는 중대한 하자이긴 합니다. 중대성은 오케이. 왜냐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에 따라서 처분했다는 건 일단 중대한 거죠. 그런데 저 당시에 하자가 있었다라고 과연 누구든지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죠. 우리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행정청이 이러한 처분할 때는 A 법률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장차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날지는 예측을 못합니다. 날지 안 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 거야.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만 만족했으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때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라고 했잖아. 그래서 취소 사유에 그칩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3번 행정행위 무효의 원인은 그냥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무효. 시험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무효 사유인 것을 찾아봐라.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 아주 엉터리 같은 그런 행위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주체, 내용, 절차, 형식 면에서 보면 엉터리 같은 거. 그 다음에 발효, 송달이 안 됐거나 그러면 이제 무효죠.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4번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하자의 승계. 자,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요때쯤 뭔가 선행 처분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요때 후행 처분이 있어요. 그럼 이 두 처분 사이에는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기 어떤 경우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법 많아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냥 처분이라는 거는 한 번에 딱 끝나죠. 한 번에 딱 끝나는데 어떤 것들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선행, 후행 처분이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데요. 다음 주에 배웁니다, 여러분. 이게 대집행 같은 경우 할 때 이제 계고서를 보내고, 이것도 일종의 처분이야. 계고 처분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는데 철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대집행 영장
통지를 합니다. 집행하겠다. 대집행을 집행하겠다. 이것도 역시 처분입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대집행 절차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선행처분, 즉 계고에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2015년 10월 20일이라고 합시다. 이때 이제 계고서가 왔는데 하자가 있었어. 그럼 여러분 하자가 있다는 거 알면 빨리 다퉈야죠. 여기. 요 계고의 내용이 지금 나보고 건축물 철거라고 나왔는데 이거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죠? 빨리 다퉈야 되는데 이 사람이 상대방이 간과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까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뭐 크게 잘못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안일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다가 90일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여기 불가쟁력이라고 했죠. 90일이 지나면, 즉 이러한 계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습니다. 물론 이 하자는 취소 사유에 그치는 하자여야 돼요.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 확인 소송으로 가는데 그때는 이런 기간의 제한이 없다고요. 아무튼 90일이 지나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더 이상 이것을 다툴 수가 없습니다. 소제기를 못한다 이거야. 이제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런데 90일이 지나서 며칠이라고 할까? 90일이 지나면 1월 20일 16년 2월 한 10일쯤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90일이 지난 상태인데 그때 영장 통지서가 딱 날라온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하자는 없었어. 여기는 하자는 있었는데 이건 하자는 없어요. 그럼 이거 적법한 거죠. 영장 통지.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영장 통지서를 받아 보고서야 비로소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진짜로 대집행을 하려고 그러네. 이제 이때서야 이 사람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돼요? 난감합니다. 외고용관이 계고서를 다투려다 보니 이미 90일이 지났어. 그러니까 계고는 지금 다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영장 통지를 그럼 다투려다 보니까 영장 통지는 하자가 없는 거네. 적법한 거네. 적법한 건데 어떻게 다투? 그렇죠. 네. 이도 저도 못하네. 그런데 요 하자라는 거는 누가 낸 하자예요? 바로 국가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지? 국민이 잘못한 게 아니라 국가가 잘못한 거잖아. 이게 국가가 하자 있는 행위를 해놓고 그 책임은 전부 민원인, 즉 국민이 뒤집었으면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때로는 우리 판례 중에는 이러한 경우에 이 상대방을 구제해주는 재판을 해왔습니다. 구제해주는 거야. 이거 살려주는 거야, 이 사람을. 그러면서 나온 논리가 바로 하자의 승계 이론이에요. 그 논의는 바로 이거죠. 하자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승계되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마치 여기에도 하자가 있는 것처럼 이제 간주를 하자는 거죠. 하자가 승계됐다. 여기에 있었던 하자가 이렇게. 그렇게 되면 논리가 이제 어느 정도 맞는 거지. 따라서 승계됐으니까 영장 통지를 다투면 되는 거예요. 네. 요걸 다툴 수는 없어. 여전히 불가쟁력은 확실하니까 이건 다툴 수 없고 다만 영장 통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거기다가 이유 달기를 선행행위가 하자가 있으므로 후행행위도 하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투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툴 수 있는 사례는 바로 하자가 승계된 사례고, 네? 그 다음에 다툴 수 없다라고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사건들이 있어요. 이 경우는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일단 이러한 판례의 입장, 일종의 어떤 일관된 어떤 경향을 보여요. 거의 한 99% 이러한 어떤 룰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판례의 룰은 뭐라고? 승계자. 이렇게 되는데 어떤 경우냐? 우리 판례가 그 양 처분이 있죠. 선행처분, 후행처분. 이것이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했을 때.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양행위라고 한다면 양자상에는 승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선후행이란 처분이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이때는 뭐라고? 이때는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판례는. 네.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실제로 우리 판례는 계고 처분과 영장 통지 사이에는 하자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했어. 이 말은 두 가지가 목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무슨 목적이라고? 이게 바로 대집행하려는 목적이에요. 대집행. 나중에 배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배우는데 이게 대집행 절차예요. 그래서 대집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참고로 여기 그 사실 계고를 보내기 전에 일단 철거 명령서를 먼저 보냅니다. 유법한 건축물 철거하시오. 여기 명령서 보냈다가 그래도 철거를 안 하니까 대집행 절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거 명령은 건축법입니다. 법의 이름이 건축법에 따라 가지고 철거 명령 내리고요. 요거는 이제 이 대집행 절차는 대집행법이라고 따로 있어. 행정 대집행법. 그러니까 법률도 다르다 이거죠. 법률도 다르고 그럼 목적도 다른 것이죠. 우리 판례는 그래서 요거 있죠? 철거 명령과 계고. 이것도 이제 단계적인 어떤 처분인데 이 양자 사이에는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봤어. 않는다라고 봤어. 왜 그런 거 아니? 양자는 별개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철거 명령의 목적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철거 의무를 부담시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철거 의무가 부담. 그 다음에 계고는 대집행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대집행하려는. 우리 얼핏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 그게 그거 아니냐. 이거 지금 위법한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목적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판례가 그렇게 봤다고요. 대법원은. 이건 양자는 목적을 달리하는 행위라고 봤어. 그래서 이때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요 그림이 똑같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게 철거 명령이 선행 처분이고 계고가 후행 처분이라고 했을 때. 선행 처분인 철거 명령에는 하자가 있었어. 근데 90일이 지나버렸어요. 그럼 여기가 불가증력이 발생했어. 근데 뒤늦게 계고서가 온 거야. 그때는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승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소송 제기했겠죠. 그러나 안 받아준 사건이. 요 양자 사이에는 안 받아주고 그 대신 얘 사이에는 또 받아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하자 승계는 문제의 유형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드렸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의 문제는 바로 이렇게 됩니다. 다음 중 행정행위 하자가 승계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닌 걸 찾아봐라. 전제 조건을 찾아봐라 이렇게 됩니다. 자, 전제 조건을 정리합니다. 하자 승계 전제 조건 하면 첫 번째로 양자가 전부 뭐야? 이게 전부 처분이어야 돼요. 하자 승계라는 거는 처분끼리의 문제입니다. 처분끼리. 여기는 처분인데 무슨 여기에 공법상 계약이나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두 개가 전부 처분이어야 된다. 두 번째, 하자는 선행행위에 있어야 됩니다. 응? 그죠? 네. 하자는 후행에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후행행위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후행행위에 있으면 이러한 복잡한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영장통지서에 하자가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90일 이내에 영장통지서를 또 다투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선행행위로부터 하자를 승계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냐. 그리고 세 번째, 하자의 정도가 취소 사유여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무효 사유라고 한다면 하자 승계 논의가 또 필요가 없어져요. 왜? 무효 사유라고 한다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그건 이러한 소송의 기간이 없습니다. 기간이. 그러니까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해요. 나중에 하면 되죠.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이렇게 불가증력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90일 이내에 쟁송을 제기하지 않은 불가증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여기 있죠? 요게 이제 전제 요건들이에요. 하자 승계 이론의 전제 요건을 아닌 것을 찾아봐라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론적인 거고. 두 번째 출제 유형의 문제는 바로 판례를 물어본다고요, 여러분. 지금 판례 제가 두 개 소개해줬죠? 두 개. 어떤 판례? 계고와 영장통지 간에는 하자 승계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철거 명령과 계고와는 하자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판례들을 여러분 접하게 돼요. 하나만 더 예를 들까? 과세. 과세 처분이 여기 있었어요. 과세 처분이 있었는데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내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독촉절자 들어갑니다. 독촉절자 들어가고 그래도 안 내? 그러면 이제 체납 처분 절차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체납 처분이라는 건 좀 자세히 보면 압류한 다음에요. 압류한 다음에 매각 해버리고 정산. 예. 요 단계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세금 안 냈을 때 이걸 강제징수라고 해요. 이게 지금 예, 요거 있죠? 이 독촉부터 제가 분필 일부러 하얀 색깔로 했어. 이게 지금 요거 하얀 색깔 부분은 뭐라고요? 강제징수 절차예요, 강제징수. 강제징수는 이제 요거하고 다르죠. 처분은 별도의 처분이야. 처분을 이행 안 하니까 강제징수로 가는. 우리 판례는 요 과세처분과 이 체납처분 사이에는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 있죠? 얘네들끼리 이 강제징수 절차 안에 있는 애들끼리는 승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또 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거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 판례는 여기서 딱 목적이 달라진다고 봤어. 네, 그렇죠? 과세처분의 목적은요, 상대방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시킨다는 게 목적이야. 납세 의무 부과. 그리고 여기서부터 무슨 목적? 바로 강제징수 목적이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판례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자 생기면. 제가 그래서 중요한 판례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142페이지에, 그지? 142페이지에 많은 판례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차차 해 나가실 거예요. 지금 막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이것도 공부하다 보면 이제 구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4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43페이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치유. 거기 보면 그 다음 제목은 또 전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치유와 전환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일단 하자를 치유한다는 이야기는 여기 이제 행정행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는데 사전 통지를 안 했어. 사전 통지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안 배웠죠, 여러분? 이게 이제 행정 절차법에 나오는 제도예요. 예, 침입적 처분할 때는 반드시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사전에.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변명할 기회를 만들어주는데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사전에 통지해서 침입적 처분. 수익적 처분할 때는 안 해도 됩니다. 상대방한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하자가 있었으면 이건 불완전한 어떤 행위예요. 불완전한 행위인데 나중에라도 혹시 여기에 이때쯤 돼가지고 사전 통지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때 원래는 요때 사전 통지했어야 되는데 이때 사전 통지하면 혹시 안 될까? 그러니까 시점이 다르죠, 시점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면 이것에 의해서 이 하자는 어떻게 된다? 하자는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된다는 얘기는 마치 이 행정행위가 처음부터 뭡니까? 처음부터 하자가 없는 그런 행위로 취급이 됩니다. 왜? 치유됐기 때문에. 우리 치유는 병을 치유한다. 의사가 그 병든 사람 몸을 치유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럼 처음에 얘는 행정행위는 마치 병든 몸과 같았어. 근데 이제 치유를 했다는 거예요. 사전통지. 나중에라도 하니까 이게 치유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한데, 이게 치유의 효력은요, 그때부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완전한 형태의 그런 행정행위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바로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지금 이런 걸 함부로 인정해주면 안 되겠죠? 네. 만약에 이걸 치유를 무한정 인정해주게 되면 공무원들은 막 그 신중하게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허투루 할 가능성이 커요. 왜? 뭐 하자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냥 치유하면 되니까. 이게 뭐 별로 신중하게 안 하고 막 신경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안 되죠. 따라서 우리 판례도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것도 역시 제한적 긍정설이에요. 원칙적으로 우리 법치 행정 원칙상 하자의 치유를 함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자의 치유도 어느 정도 장점은 있거든요. 장점. 왜냐면 치유를 아예 100%
부정을 하게 되면 이른바 행정경제의 문제가 발생해요. 행정경제. 절차경제. 그러니까 불필요한 절차를 다시 낭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걸 부정하게 되면 나중에 처음부터 행정행위 그 절차를 다시 밟는다는 건 불필요한 되풀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상의 어떤 비용이 크고 상대방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조건 하에서 상대방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만 긍정하는 거죠. 그지? 이거 제한적으로. 그 유명한 판례가 있어요. 이런 건데요. 그 사례에서 사전 통지가 아니라 이제 청문 절차를 다시요. 이제 청문을 하려고 하는데 청문이라는 게 있어요. 청문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허가 취소 같은 거 할 때 청문해야 됩니다. 청문을 하려고 하면 미리 이걸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청문 사실을 통보해야 되는데 청문일을 불과 한 3일 남겨놓고 불과 3일 전에 청문 계획을 통보를 했어. 그러면 상대방은 3일 동안에 증거조사하고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때쯤 돼가지고 뭐냐면 참석했어요. 청문 날짜에 참석을 해서 그래서 충분히 방어를 했다 이거야. 충분히 변호도 하고 방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하자는 하자는 치유되었다라고 보는 판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어했기 때문에. 그죠? 방어했기 때문에 이 사례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사례가 되어버린 거지. 판례 입장에 따르면. 자, 그 다음에요. 하자 치유 조금 더 몇 마디 하면 두 번째 칸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만 인정된다고 했죠. 그것도 착하고. 그러니까 무효인 행위까지도 인정하면 안 됩니다. 무효라는 거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건데 그렇게 형편없는 처분을 해놓고 치유받기를 원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어떤 경미한 하자인 경우, 즉 취소 사유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게 하자 치유예요. 그리고 그 밑에 사유는 형식과 절차에 관한 하자인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우리 그 성립 요건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주체, 내용, 절차, 형식. 그러니까 주절, 형례. 그러면 여기 이 중에서 형식과 절차인 경우만 인정되는 거지. 주체와 내용 면에서는 하자 있으면 안 됩니다. 치유 안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거기 한계, 실체적 한계는 아까 말씀드린 거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시간적으로는 상대방의 행정쟁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하자의 치유. 사전 통지를 하더라도 이것이 상대방이 행정쟁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해야 돼. 이때 만약에 행정심판 제기하는데 뒤늦게 사전 통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판례 입장이 그래요. 상대방이 불복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간 내에 해야 된다. 시간적 한계입니다. 이걸 행정쟁송 제기 이전 시설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6번 보면 6번에 하자 있는 행위의 전환 이렇게 되죠. 하자 있는 행위의 전환. 이건 말이죠. 여러분 배울 거예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민법 선생님으로부터 자세히 배우실 텐데요. 제가 이제 행정법 강의를 하다 보면 민법 이야기를 간혹 하게 되는데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서로 민법은 일반법이고 행정법은 그걸 응용한 거기 때문에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네, 민법에서의 전환,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전환 이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이 우선이죠. 민법에서 전환이라는 이야기는 A 행위가 있죠. A 법률행위가 B 행위로 전환된다는 뜻인데 이거는 무효였어. 무효인 행위가 전환돼서 유효인 행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A 행위가 아니라 이건 이제 B 행위로 취급이 된다는 거야. 그 그림 도형을 이용해서 한번 볼까요? A 행위의 요건이 만약에 요건이 000 세모였어. 그러니까 요건 네 가지를 갖춰야 A 행위가 유효인데 이걸 안 갖췄던 거예요. 세모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이것만 있어. 그런데 B 행위의 요건은 이거라고 합시다. 이거.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냥 3개야. 세모가 없어. 그럼 보세요. 이 요건이라는 거는 다 갖춰야 돼요. 요건을 하나라도 안 갖추면 그건 무효예요. 그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의 무효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B 행위로서는 어떻다고 보는 거야? 유효하다고 보는 거죠. 그치? B 행위 요건은 다 갖추고 있잖아, 지금. 따라서 무효인 행위를 유효인 행위로 바꿔준다. 알겠죠? 그겁니다.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사례는 뭐 비밀 유언서가 있어. 여러분 유언이라는 건 이제 엄격한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5가지 유언의 종류가 있어. 뭐 자필 유언, 비밀 유언, 공정증서 유언, 구수 유언 여기 있습니다. 녹음 유언 있죠. 근데 비밀 유언이 아무래도 요건이 자필 유언서보다는 어때? 요건이 강화되겠죠. 그래서 비밀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그럼 무효예요. 무효. 예를 들어서 뭐 증인 2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증인. 그러면 이제 비밀 유언서는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보니까 이제 가능한 한 고인의 뜻을 인정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 그래서 자필 유언서로서는 유효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남의 자식을 자기의 친아들인 것처럼, 그죠? 예, 친아들로 만약에 출생신고를 했다고 합시다. 출생신고. 원래 자기 자식을 이제 남의 자식 출생신고하면 이건 뭐야? 무효예요, 무효. 그죠? 무효. 남의 자식을 친아들로, 그지?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이제 사실은 마음속에 입양의 어떤 의사가 있지 않느냐, 이제. 입양 행위로 인정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봐도 좋죠, 사실은. 이게 남을 해치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거 어려서부터 아들처럼 키웠어, 아들처럼. 그러면, 입양한 것으로 보면 어떠냐, 그냥. 그럼, 출생신고로서는 무효지만, 입양한 것으로부터는 유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민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공부하실 거예요, 민법에서. 그러면 전환. 이제, 우리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잖아. A라는 어떤 행정행위는 무효예요. 행정행위는. 근데 B라는 행위로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행위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책에 따라서는 뭐가 있긴 있어. 책에 보면 뭐가 있더라. 책에 보면은 뭐 직권면직 직권면직인데, 직권면직으로서는 무효야. 근데 이걸 뭐 직위해제로서는 유효인 것으로 본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가능하긴 하겠네요. 그죠? 이론적으로 보면. 왜냐면 이거는 아예 공직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이거 좀 약하지. 어쨌거나 논리를 저런 걸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전환입니다. 무효. 중요한 거는 뭐다? 무효. 치유는 취소. 치유는 저거는 뭐야? 취소 사유 있는 행위만 치유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제목이 행정행위의 취소라고 돼 있어요. 그 커다란 표가 있는데 직권 취소와 정성 취소로 나눠지죠. 개념 알아두세요. 직권 취소는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하는 게 직권 취소야. 정성 취소는 뭐라고 했죠?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취소시키는 게 정성 취소입니다. 저 밑에 두 번째 표를 보세요. 괄호 2번에서 취소권자. 이것도 되풀이되는 거네요. 직권 취소는 처분행정처. 정성 취소는 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괄호 3번 보면 취소권의 법적 근거가 나오는데 여러분 쟁송 취소는
두말할 것 없이 법적 근거가 있죠. 당연히.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이라는 법 근거 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직권 취소가 과연 법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여기 이제 학설이 대립해요. 우리 판례는 법 근거가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법적 근거 불료설이야. 네. 법 근거가 없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법률에 말이죠. 어떤 법률에. 행정청은 직권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직권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행정은 법에 맞아야 되나? 법치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에 적합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한다면 시정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므로 직권 취소가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취소권자. 그리고 괄호 4번 뭐 취소 사유가 법정되어 있느냐? 법정되어 있으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법으로 정해지지 않을 때가 문제인데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냐 하면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자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하면 무효 사유거든요. 무효. 그러니까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취소 사유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괄호 5번 취소권의 제한이라고 나왔는데 아니 하자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취소가 가능할까요? 우리 복효적 행정행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행정행위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막 얽혀 있을 때는 행정행위를 함부로 취소하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제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취소권 제한이란 말은 취소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네,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정재결, 사정판결도 거기 있잖아요. 사정재결, 사정판결 같은 경우 취소 못하는 거. 그 다음에 괄호 6번은요. 취소의 하자에 넣고 괄호 1고 취소의 취소 문제라고 되어 있죠. 취소의 취소 문제. 이건 무슨 말인고 하니 취소의 취소. 여기 보면 일종의 처분이 있었어. 처분이 있었는데 여기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 처분을 이때 취소했습니다. 이 취소도 일종의 처분이야. 근데 여기에 또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취소를 다시 취소하면 될까요? 이 취소를 다시 취소하는 방법으로 이걸 살릴 수가 있냐고. 우리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미 취소된 순간 이건 없어졌다 이거죠. 이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기 때문에 취소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 새로운 처분을 다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처분을 다시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 보면 철회라는 개념 간단히 보면요. 철회는 뭐냐. 네. 철회. 조금 전에 한참 우리가 한 취소하고 다른 점은요. 행정행위가 있다. 그럼 요 당시에 하자가 있죠. 네. 그래서 원시적 하자라고 하는데 원시적 하자가 있을 때 취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행위 성립 당시부터 하자가 있으니까 취소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취소예요. 근데 행정행위 자체에는 하자가 없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성립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후발적 어떤 이유 때문에, 후발적 사유 때문에 이걸 철회를 하게 됩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그죠? 후발적 사유에 의해서 하는 게. 그럼 여러분, 운전면허 있죠? 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음주운전을 했다. 그래서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면허 취소라고 하죠. 면허 취소. 근데 사실은 이게 뭐야? 철회예요. 왜냐면 음주운전이라는 후발적 사유 때문에 하는 거니까. 만일 반대로 면허를 땄는데 면허 딸 때 혹시 부정행위를 통해서 면허 땄으면 어때요? 부정행위로. 그럼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취소시켜버립니다. 철회가 아닙니다. 개념을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철회와 취소 차이점.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면 그 146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마지막으로 실효라고 나오죠 또? 네. 146페이지 맨 아래에 실효는 또 뭐냐? 이거 실효. 이건 효력이 그냥 소멸했다 이 말이에요. 효력이 소멸했다. 자동적으로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가 실효입니다. 이와 같은 어떤 철회나 취소 처분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소멸해. 대표적인 예가 바로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죽으면. 그러면 그 사망하는 순간 자격증의 효력은 없어지잖아요. 구태여 죽은 사람을 상대로 당신은 죽었으므로 우리가 면허를 취소합니다라고 별도의 취소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실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배웠던 해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실효됩니다. 그리고 종기가 도래하면 실효되고. 알겠습니까? 제가 오늘 배운 거 무효, 취소, 철회, 실효. 요거 네 가지 개념이요. 비슷비슷한데 잘 구별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2장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